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나와서 지금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압니까? 예, 간단합니다. 당신 그러려고 서울대 나왔어? 그래요. 서울대 나온 그 전업주부도 아이 보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이 보려고 서울대를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곳을 건드리면 한 방에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신 이러려고 대통령 됐어?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의 예술인 정치를 하면서 성과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가치가 없다고, 무슨 업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무시하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다 뭐다 발달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악플을 많이 달고 그래도 그런 맷집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가 성과 낸 게 없다고 하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은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성과 컴플렉스. 다른 컴플렉스에도 역시 많이 시달립니다. 무슨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영조처럼 50년이나 한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어머니 최 씨가 궁중에서 무술이, 궁녀 중에서도 낮은 계급이 무술입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는 그 모계, 즉 태생적 한계, 그것을 역시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업적을 내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패군이 되기도 합니다.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연산군을 대개 그렇게 들죠. 물론 연산군도 다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고 요즘은 재조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한 가지 그 어머니 패비하면서 사회받은 그 일로만 해서 그가 폭군이 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군이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성종이 군약 신강에서 약한 군주였기 때문에 군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하와 대결해서 패배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한 가지 측면으로 그를 폭군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한 12명, 13명 나갔던가요? 그런데 최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를 하는 사람인데 최진. 이 최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거쳐간 사람들을, 거쳐간 대통령들을 한 글자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 글자로 평가해 보세요. 저도 평가해 봅니다, 가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통령을 한 글자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맞는가 한번 보세요. 몇 명만 들겠습니다. 박정희. 네, 도. 박정희입니다. 칼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영삼. 돌석.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대중. 김대중은 기자. 이렇게 기운 기자로 한 글자로 평가했습니다. 노무현은 노무현은 바람풍자로 평가했습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뿌리 근자로 그 근혜 할 때는 그 무궁화 근이든가 여기서는 뿌리 근으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칼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고 일본도 입본도처럼 그렇게 구분이 명확했다. 역시 군인이었다. 문무를 겸하긴 했지만 무신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고, 김영삼은 돌처럼 단단하고 그런 야무진 그런 면모를 보여줬지만 좀 흡수력은 떨어지고 융통성이 부족한, 용해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돌, 바위까지는 그는 거산이라고 했는데 산이라기보다는 돌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김대중은 기운이 있었다. 살아남으려고 그 기가 죽지 않으려고 기가 살려고 그리고 그러는 그 포용력과 수용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노무현은 이제 이 바람몰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뭔가 지나고 나면 흔적은 없는 그래서 그가 선의는 가졌지만
변업증은 못 남겼다 그런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죠. 박근혜는 그 뿌리 근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업적을 물려받아 가지고 견고하게 뿌리가 깊으면 용교청가에서도 말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한 글자로 평가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명박 같으면은 빠를 속자를 써가지고 예, 속전속결 예,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에게도 컴플렉스가 있다니까요. 컴플렉스가. 그런 컴플렉스를 오늘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컴플렉스는 우리가 많이 지금 평가하듯이 친일 행적이 있었잖아요. 32년에 입학해서 37년에 졸업했던 거예요. 5년제니까요. 대구 서범학교를. 그 다음에 3년 정도 교편 잡았다가 만주 군관학교 그리고 일본 또 사관학교 육사 이렇게 거쳐서 해방된 다음에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친일 아무래도 그 행적이 있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념으로도 좌쪽으로도 우쪽으로도 공산주의에도 가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이 변신의 대가요 배신의 대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배반에 대해서 하극상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 결국은 측근한테 원래 이 배반이라는 건 측근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럼 이런 콤플렉스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승화를 했느냐 경제 발전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흠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친일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도 좌우를 넘나들었고 그리고 어디에서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명단을 가지고 불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지에 몰아넣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사까지도 했는데 정말 반교육적인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무를 했는데 그가 대구 사범학교 들어갈 때는 중간 정도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거의 최하위였다고 하죠. 그런데 군관학교나 만주 군관학교나 육사에서는 일본 육사에서는 아주 성적이 매우 뛰어나죠. 그러니까 문무를 놓고 볼 때는 문보다는 이 무가무성한 그런 측면이 있죠. 문무 따질 때는 이 무인에 가깝죠. 뭐 문예활동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겸비는 했죠. 그래서 흠도 많지만 교사도 해보고 군인도 해보고 정치가도 해보고 이념에도 빠져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첫 부인하고 또 이렇게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농촌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다양하게 그 진폭 있게 살아가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흠 많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즉 흠결을 성과로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영리했죠. 그는 왜 영리했냐면 그때 32년도면은 우리나라의 그 경섬사범 거기 7년제 각이고 그 다음에 평양사범 5년제 여기 대구사범 세 군데 있을 때입니다. 세 군데. 근데 대구사범은 100명밖에 안 뽑았어요. 박정희가 들어갈 때. 그래서 대구 구미 출신이잖아요. 구미에서 11년 동안에 대구사범 들어간 사람이 혼자였다고요. 그때로서는 뭐 대학 중고등학교 뭐 대학 겸한 셈인데 아무튼 거기가 그 무료로 가르치면서 그런데도 부모들은 떨어지기를 바랬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덜컥 합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미에서 11년째 처음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수제죠. 이를테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서울이나 경기 지역 빼놓고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글이 다 모였는데 100명밖에 안 뽑았는데 거기에 뽑혔으니까 역시 그 인지적 능력은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적인 측면을 또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 쓰는데도 좀 이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매우 영리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 말을 하여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리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말할까요 치부도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농촌에 가서도 자기가 농촌교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가서 뭐 직접 모내기도 같이 하고 못질도 잡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융화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폭이 매우 컸죠. 최고 엘리트이긴 했지만 이 자기가 막내로 태어나서 형제들도 많고 그리고 구미에서 그런 농촌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경제 발전에서 성과의 예술이라고 정치를 본다면 흠결도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인 셈이죠. 그런데 그 딸 박근혜는 거부 컴플렉스를 안 하죠. 거부 컴플렉스를 안 하죠. 아버지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크면 그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 능가하기 힘듭니다. 그 그늘에서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거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고 박근혜는 그래도 딸이라 좀 비껴 있었는데 박지만이 제또름입니다. 5~8년 개띠 육사 들어갔죠. 근데 그 아버지의 뭐예요? 권력은 대개 아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지만은 거부 컴플렉스의 당사자죠. 그런데 딸은 좀 비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가 박지만보다 키가 더 셌는가도 모르죠. 아무튼 이 거부 컴플렉스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더군다나 그는 여자였고 공주처럼 살았고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비명이 갔고 아버지도 비명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릴 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승화한다는 거 그것을 정화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10살 안팎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는 것을 본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한테 가서 막 매달렸잖아요. 제발 할아버지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10몇 살이면 뭐 지금하고 달리 철이 좀 들 때잖아요. 그리고 궁중에서 이 세자 교육을 얼마나 깐깐하게 또 시킵니까? 새손이죠. 근데 그것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 나이에 사춘기 대락말락한 나이에 이거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셌겠어요. 그렇지만 정조는 딱 즉위하자마자 짐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제 영조가 그 역적의 아들은 임금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딱 밝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싹이 있겠어요. 거기 노름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뭐 피비린내가 나기는 났지만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권력을 행사한 쪽에 속하죠.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도. 그러니까 연산군하고는 그런 점이 다른 거죠. 박근혜는 그렇게 불신, 여릴 때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콤플렉스를 어떻게 승화하려고 했습니까? 부모의 업적을 적어도 승계를 해야 되겠다. 부모의 이름에 눈은 안 대야 되겠다. 희망이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영의 역할도 잠깐 했잖아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아버지처럼 현장에서 자란 게 아니고 또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현장에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이럴 정도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뭔가 그 표상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좀 한마디로 털털한 격이 없는 그런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은 못 됐기 때문에 이제 임기도 제대로 못 누리고 비극적으로 승하한 그런 쪽에 속하죠. 그 임금을 뭐랄까 승하면 죽는 거든가요. 하여간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왕자에서 도중에 이 반정에 의해서 쫓겨난 삶이 됐죠. 참 슬프게 청와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잃고 흉탄에 아버지도 그렇게 잃고 그리고 자기 그 대통령 자리마저 권좌에서마저 그렇게 쫓겨나는 어찌 보면 제가 성형가로서 인생적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죠. 근데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사법 처리가 제대로 안 끝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사면 같은 걸 안 하고 지금까지 하여간 영어의 신세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많았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컴플렉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언행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의 어떤 얽힘, 갈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 권력자니까 콤플렉스가 없을 듯도 하지만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세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자기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사도세자가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사도세자가 세자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컴플렉스 덩어리거든요. 세자라는 게. 세자라는 것은 이 왕자 교육, 제왕학이라고 하죠. 왕자 교육 받는 것만 해도 다른 그 왕자하고 달리 특별 과외교사를 몇 배를 붙여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만 해도 먼저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먼저 태어나가지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 충령의 그 형 양녕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갈등의 덩어리, 콤플렉스의 덩어리가 됩니다. 조금만 뭔가 있어도 궁중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측면에서 인생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김영삼과 이제 그 김대중은 김영삼 이제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대 나온 사람은 너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것밖에 안 하냐? 왜? 사람들이 기대를 크게 하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기도 큽니다. 실망도. 서울대 나왔다고 정치 잘하는 법이 어디 있고, 서울대 나왔다고 사업 잘하는 법이 어디 있고, 서울의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동네 의원 중에서 저 안 좋은 대학 의대는 요새는 평준화되긴 했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더 장사를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과 또 사업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김영삼이 들어갈 때 서울대라는 것은 위상 철학과 나왔던가요? 또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또 공산당한테 이렇게 당했던가요? 그런 그 이념적인 컴플렉스. 경상도 사람으로서 뭔가 그 김대중과 라이벌인데 그를 또 이겨야 된다는 배경이 좋은데 그에게 지면 안 되는데 그 야당 후보 단일화 할 때는 또 김대중한테 처음에 졌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한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벌, 즉 김대중은 상급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사람, 전라도 또 인구도 적은데 그런 사람한테 패배했다는 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나 열등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월감. 그래서 이제 그는 컴플렉스를 문민화, 세계화 이런 걸로 외쳤는데, 세계화를 외쳤는데 세계에 조롱거리가 됐달까요?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되어서 참 한마디로 모양새가 안 좋았죠. 모양을 구기게 되었죠. 김대중은 이제 그 학벌 컴플렉스가 있고 목포상고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박정희가 막 지역감정을 조장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빨갱이, 이른바 용고, 공산주의를 몰아붙인 거, 그 다음에 서자죠. 조선시대 같으면 이 서자. 근데 이제 박정희가 자기가 결혼하고 또 첫 부인은 버리고 유경수 여사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결혼 경력이 그래서 그런지 서자 들먹이면 좋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김대중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이제 박정희를 군사정권의 대표로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서자 컴플렉스도 대단했고, 역시 김영삼에 대해서는 동지이자 적수였죠. 그는 그 전라도가 갖는 한계 때문에 그가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콤플렉스를 되게 포용성으로 풀었죠. 그래서 그 학습력이 뛰어났고 포용적이어서 그렇게 적을 많이 안 만들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처럼 막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타도하지 않았죠. 그것을 또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냐.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갚아주지 않는 걸 보면 당하는 게 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평가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노무현은 되게 그 학벌 컴플렉스가 컸죠. 그가 학벌 컴플렉스를 많이 겪게 된 것은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중앙 컴플렉스도 컸습니다. 부산에서 공부해서 이제 연수는 사법연수는 중앙에 가서 받았지만 그 중앙에서 아주 초엘리트들 대부분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생활하면서 매우 소외자로서 비주류로서 그가 그 학벌 열등감 그 다음에 중앙대 지방으로 데뷔할 때 이 지방 사람 뭐 부산도 참 사실은 큰 도시인데 김해든가요. 그 다음에 처가 그 장인이 그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또 경도된 사람이든가요. 그런 컴플렉스 그것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처를 버리란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 정면 돌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은 대단하죠.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는 콤플렉스를 그렇게 승화했죠. 돌파력으로. 아주 우직하게, 담백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풀어나갔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임 중이라 그러지만 아무튼 노무현하고 이게 같은 집에서 박정희와 박근혜가 나왔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나왔는데 이건 참 대단한 거죠. 같은 이제 동기든가요? 그 전두환하고 또 노태우도. 아무튼 참 그렇게 대통령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정희와 박근혜를 짝지어봤고 그 다음에 김영삼과 김대중을 짝지어봤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짝지어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재임 중이긴 하지만 되게 이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니 공수처도 어찌 보면 임기 내내 그 자기의 후환을 없애려는 자기가 물러난 다음에 안전한 것을 즉 너무 과거를 보는 그 트라우마 정신적 상흔에 너무 집착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측면이라든가 미래를 조망하는 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라는 것은 성과의 예술인데 그 성과라는 것은 이 과거를 돌아보고 이 분리와 차별을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현재를 누리고 그 다음에 물러난 다음에 편안하게 사는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차원이고 리더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리더는 사실은 이 자기를 희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후퇴는 안 해야 되고 민생이 나빠지지는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만 계속 돌아보면 현재와 미래가 나빠지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 지시는 못하니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류 트라우마가 있고 이 노무현보다는 담대함이 좀 부족해서 뭔가 이게 불안하달까? 아무튼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게 이제 그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걸 느껴서 그런지 굉장히 컴플렉스 같아요. 현장 그래서 지도도 별로 안 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기자회견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남을 내세우는 이른바 칼 빌려서 이 남 정지하고 남 죽이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리더십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엘리트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뭐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그렇게 직접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승화는 지금 뭘로 승화시키는가? 지금 이제 임기도 남고 그래서 아무튼 평가하기는 그러죠. 뭔가 지금 승화하는가는 모르는데 업적으로 본다면 뭔가 그 내세우기는 하려고 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도 뭐 이제 이 장기적인 안목이 좀 부족하다 보면 5년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5년에 뭔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다부지게 시작해서 다부지게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런저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이제 한 1년 반쯤 남았는데 굉장히 초조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굴러가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즉 국가 빚을 막 왕창 늘려가지고 뭔가 이 표시를 내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랬듯이 이 보여주기식 그럼으로써 후대에게 빚을 많이 남기는 이 성과 측면에서
뒤에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년 반차 지켜봐야 하니까 마무리를 잘하면 괜찮고,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시작기, 그 다음에 과정기, 결실기를 나눈다면 결실기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건 힘들고 방향 잘 잡아서 잘 과정을 거쳐왔어야 되는데 지금 방향 잡는 것과 과정 거치는 데에서는 호평을 받지 못해서 이 마지막 남은 제 3기에 3분의 1 남은 임기에 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잘 마무리를 해야 개인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좋죠. 네, 오늘 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필통 그냥 막 필통입니다. 왜 막사발 그러는 거 있듯이 막 이렇게 학생들이 뭐 이 도자기 만드는 곳 간다든가 이 공예실이라든가 도예실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나 우리 두 아들이 어디 학교 같은 데서 이거 만든 것 같으네요. 그냥 뒤에는 흙이 있고 유약 안 바르고 이렇게 담담하게 담백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인생이죠. 오늘은 대통령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마저도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어찌 보면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콤플렉스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승화해서 제 인생을 멋지게 성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콤플렉스를 잘 승화해서 잘 쓰면 인생을 멋지게 성행하면 됩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게 박정희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고, 어찌 보면 그 문재인은 지금 그 촛불 얘기를 하는데 그 촛불의 정당성이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강렬해서 그 정당성으로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 다 공평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욕을 먹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촛불도 5천만이 나갔다 하면은 5천만 개의 촛불이 있고 5천만 개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다 다른 건데 그걸 하나로 회결화시켜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지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지지했으니까,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운동권들이 되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운동권들이 민주화하는 데까지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려고 내가 공부했지 서울대 들어간다면 놀아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들어간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화하는 이 시민단체 출신이나 운동권 출신들이 뭔가를 집권한 다음에, 민주화한 다음에 그 다음 비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표고 그거 이루면 그냥 마치 끝난 듯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정치는 구호 예술이 아니라 성과 예술입니다. 선의가 아니더라도 좀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성과로 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이든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든 자기가 업적을 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 유익한,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2명 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대통령은 누군가, 최악의 대통령은 누군가 나름대로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